새벽 하노이, 레이더의 붉은 점이 개미떼처럼 몰려듭니다. 중국 선단의 압박과 위대한 대한민국이 전수한 총성 없는 방어가 정면 충돌합니다. 베트남의 고위 해양 당국자가 망설이던 순간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이 새로운 평화를 설계합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심리전의 전말,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노이의 바다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타이 베트남 해양안보청 차관입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너무나 긴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 40분, 귀청을 찢는 경보음이 하노이 해양안보청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정신없이 폭도를 달리는데 텅 빈 회랑에 발소리가 크게 메아리 쳤어요. 상황실 문을 밀어젖히자 어둠 속에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이 눈부시게 비치더군요. 레이더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개미떼처럼 우리 영해선을 향해 천천히 기어오고 있었죠. 직원 한 명이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300여 척의 어선들이 대형을 갖춰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화면 앞에 서서 그 붉은 점들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12mm 경계선을 짚어보니 이미 수십 척이 넘어와 있더군요. 참모 하나가 물대포 준비 완료를 보고했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 대응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날도 우리에겐 물대포와 확성기뿐이었으니까요.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즉시 경고방송을 시작해 제 명령이 떨어지자 통신병이 중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메시지를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빨간 점들은 마치 우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계속 남아있죠. 한 경비정이 가까이 접근해 물대포를 발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충돌이 있었다는 무전이 이어졌고 우리 배 한 척이 선체 손상을 입었다는 소식에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해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노후한 경비정 몇 척뿐이었죠. 누군가 건의했어요. 차관님, 우리의 힘으로는 무리입니다. 지금 당장 외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지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때로는 우리 주권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오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날 새벽 저는 우리 힘만으로 버티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점심 무렵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한다는 전화였어요. 저는 곧바로 하노이 시내로 차를 몰았고 대사관 정문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우리를 도와주려는 걸까? 하지만 그냥 도울 리가 없잖아. 분명히 무리한 조건부 제안을 듣게 되겠지. 혼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갔죠.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국 공사가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우리는 형식적인 도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의 눈을 의심스러운 듯 바라봤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에서 꺼낸 것은 두꺼운 도면 뭉치였고 첫 장을 펼치자 군함의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포항급 초계함 한국해군이 수십 년간 운용해온 검증된 함정이었죠. 두 눈으로 도면을 넘겨보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펜으로 도면의 주요 부분을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차관님, 이 배를 베트남에 무상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운용 교육부터 정비 기술, 심지어 모든 매뉴얼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도 과거 어려울 때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베트남이 그 도움을 받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내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형제나라 아닙니까? 형제 사이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베트남의 바다가 안전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죠. 다음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안을 상세히 보고했고 참석자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한 고위 관료가 먼저 입을 열었죠. 좋은 제안이긴 하지만
중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다른 참석자도 거들었죠.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우려를 쏟아낸 뒤에야 제가 말할 차례가 왔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하늘 아래 우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매일 우리 어민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죠. 15년 전에 제 아버지도 그 바다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혼자 힘으로 버티려고 했었죠.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잃었죠. 갑자기 울컥해서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것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라 신뢰의 손길입니다. 그들이 형제라고 부르며 내민 손을 우리가 의심만 하고 뿌리칠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국민들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시겠습니까? 한 장관이 중국의 반응을 다시 언급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타국의 눈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논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이 났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며 저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다낭 해군기지의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부두 끝에서 회색 선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고 함정 번호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 해군 장교들이 일렬로 서서 경례를 했고 그중 한 명이 접은 깃발 2개를 정중히 제게 건넸습니다. 하나는 태극기였고 다른 하나는 금성홍기였죠. 그는 통역기를 사용하여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배는 베트남의 것이며 베트남의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깃발을 받아들고 함정으로 걸어갔어요. 갑판에 올라서자 짠 내음을 머금은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함교로 들어가니 모든 계기판과 장비에 베트남어 라벨이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조타실 한쪽에는 두꺼운 매뉴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표지에는 베트남어로 운용 지침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한국 기술자가 엔진실로 안내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엔진은 완전하게 정비를 마쳤고 예비 부품도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전자장비실로 이동하니 최신 레이더와 통신 장비들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주변 해역의 모든 선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첨단 감시 체계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국 교관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베트남 해군이 완벽히 운영할 수 있도록 석 달간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조타륜을 잡아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우리에게 이런 배가 있었다면 아버지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다고 말이죠. 새벽 4시 첫 실전 출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날 밤부터 수백 척의 어선이 다시 남하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여수함이라 명명된 우리의 새 전력이 부두를 떠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함교의 선전은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고 예상 지점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병이 준비된 경고 방송을 시작했지만 역시나 선단은 반응이 없었죠. 옆에 선 부함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여수함단 한 척으로 저 많은 배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한국 교관이 가르쳐준 전술을 떠올렸습니다. 무력 충돌이 아닌 심리적 압박과 전술적 기동으로 상대의 의지를 꺾는 것이었죠. 우리는 선단의 측면으로 접근하며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0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단은 여전히 대형을 유지한 채 남아있고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는 듯 했죠. 뒤쪽에서 중국 해경선의 실루엣이 보였고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선단의 진로를 예측하고 앞쪽에서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항로를 방해했어요. 동시에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경고를 영어와 중국어로 반복 송출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큰 진전은 없었고 일부 승조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그들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한국 교관의 조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패턴을 읽으라고
그들에게 물러설 명분과 통로를 동시에 제공하라고 했던 말이죠. 우리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선단 전체를 압박하는 대신 선두 그룹과 후미 그룹을 분리시키는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상대의 돌을 갈라놓듯이 선단 중앙으로 파고들어 간격을 벌렸죠. 동시에 후방에 넓은 공간을 열어두어 테러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통신병은 톤을 낮춰 차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번에는 경고가 아닌 안전 항해를 위한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5번째 기동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두의 두 척이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작은 균열이 시작되자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둘 이탈하는 배가 늘어났고 드디어 대형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선단의 절반이 북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나머지도 속도를 현저히 줄였고 일부는 아예 정지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순찰 기동을 이어갔고 국제 수역으로의 안전한 항해를 안내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1시간 후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하나둘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물리적 충돌도 없었죠. 함교에 있던 모든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동이 트는 수평선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우리 바다를 제대로 지켰다는 실감이 났죠. 그것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 무전기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예상대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경제 제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고 일부 정부 부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한 차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한국과의 협력을 재고해야 한다고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우리가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다며 책임을 묻기 시작했죠.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모두가 말을 마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도발이 아니라 정당한 주권 행사였습니다. 그것도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수행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작전 영상을 보여줬죠. 단 한 번의 위협적 행동도 없었고 모든 통신은 국제 규약을 준수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바다를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시적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원이 왜 특별한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선을 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죠.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평화적이지만 단호하게 우리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논의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계속됐고 결국 현 방침을 유지하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폭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여수함이 묵묵히 순찰을 계속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놓이더군요. 훈련 마지막 날 한국 교관단이 준비한 송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베트남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사이좋게 놓여 있었죠. 한국 교관 한 명이 서툰 베트남어로 건배사를 했습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한 젊은 한국 장교가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신의 할아버지도 그 전쟁에 참전했다고요. 함께 싸운 전우라 생각하니 갑자기 한국과 한결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한국 교관이 제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죠. 베트남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국제 언론이 우리의 작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외신 기자가 무력 충돌 없는 해양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은 것이었어요. 기사는 한국의 지원 방식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이전이 아니라 운용 능력까지 함께 전수하는 포괄적 협력이라고 평가했어요. 또 다른 매체는 여수함의 이름에 주목했어요. 한국의 도시 이름을 딴 것이 양국 우호의 상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부두로 나가 여수함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회색 선체가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갑판 위로 베트남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한 수병이 성실하게 갑판을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고 함교에서는 당직자가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 그것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난간에 기대어 바닷바람을 들이마시니 짠내 속에서 희망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또 어떤 도전이 와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짧은 휴가를 받아 고향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묻혀있는 작은 묘역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있었죠. 저는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앉았습니다. 준비해온 향을 피우고 작은 술잔에 술을 부었죠. 아버지,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요. 바다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도왔고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 같은 희생자가 더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막을 거니까요. 바람이 불어 향 연기가 흩어졌고 마치 아버지가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죠. 1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력감과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묘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따라가셨죠.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바다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바다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지켜야 할 터전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힘이 생겼습니다. 묘역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였고 그 너머 어딘가에서 여수함이 순찰을 하고 있겠죠? 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걸어갈 때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다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선단이 접근한다는 보고였어요. 400척이 넘는 어선들이 촘촘한 간격으로 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모인 참모들의 표정이 굳었고 일부는 지난번 성공이 운이었을 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작전회의를 소집하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에 취해서는 안 되며 매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이번에는 통신과 기동의 순서를 바꾸고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전에 대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여수함이 다시 출항했고 저는 이번에도 직접 탑승했습니다. 함교에 서서 레이더를 보니 빨간 점들이 빼곡히 화면을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검증된 전술과 숙련된 승조원들이 있었으니까요. 첫 접촉 후 2시간이 지났지만 선단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뭉쳐서 남아하는 듯 했죠. 일부 장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물리력 사용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때 한국 교관이 남긴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이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하라는 문구였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명령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획대로 계속 진행한다. 조급해하는 순간 우리가 지는 것이다. 3시간째 되던 시점, 드디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단 후미에 몇 척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대형의 작은 틈이 생겼죠. 우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4시간의 힘겨운 대치 끝에 선단은 서서히 북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철수까지는 2시간이 더 걸렸지만 우리는 또다시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말이죠. 기지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의 기적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실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이 전수한 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사고와 표준화된 절차, 그리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마음가짐까지 포함된 총체적 역량이었죠. 부두에 접안하자 육상 요원들이 커다란 함성과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매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작전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준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스스로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고 그 아래 잔잔한 바다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우리는 내일을 위해 오늘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여수함 운용 매뉴얼을 베트남 해군 표준 교범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전수한 내용에 우리의 경험을 더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 자료를 만들었죠. 이제는 다른 기지의 요원들도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국제해양안보 포럼에서 우리 사례를 발표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총성 없는 방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은 많은 관심을 받았죠.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우리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거든요. 저는 발표 말미에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역량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죠.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몇몇 나라는 우리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접촉해왔습니다. 여수함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배 주위를 날고 있었죠.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엔진의 규칙적인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일상적이었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서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형제였기에 가능했다고, 조건 없는 신뢰가 만든 결과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국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형제라고 부르며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함교로 돌아가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펄럭이는 베트남 국기가 자랑스러워 보였고 오늘도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하노이 바다는 더 이상 중국 선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건 없는 형제 나라의 손길이 만들어낸 기적, 바로 한국과 베트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수함은 총성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게 베트남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작고 힘없는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자랑스럽고 내일은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